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016년 1월 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잘 보냈습니다. 뭘 그렇게 잘 보냈어요? 미세먼지만 빼고는 좋았어요. 그래요? 예. 저는 1월 2일 날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산행을 했거든요. 고교 친구와 산행을요? 예. 어딜 갔냐면 이제 북한산 둘레길을 가자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친구 4시 모여가지고 북한산을 한 4시간 정도 걸었거든요. 예. 의외로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는 데마다 곳곳에서 사진도 찍고 대화도 나누고 맛있는 거 싸워가지고 먹으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보기 좋았습니다. 미세먼지는 없었어요? 1월 2일 날은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산에서 서울 시내 바라보는 광경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새해 소망을 정하실 때 대부분 건강을 많이 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북한산이나 이런 인왕산 같은 산 같은 거를 등산하는 거는 많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상당히 힘들 수가 있어요. 둘레길은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둘레길은 워낙 길을 잘 닦아놔서 애들이랑도 충분히 돌아다닐만 하더라고요. 계단을 상당히 잘 꾸며놔서 걷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산은 비전문가 수준이라면은 둘레길은 어린이들도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거기다가 둘레길은요, 산만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라 둘레길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 코스 중간중간은 마을을 통과해. 그래서 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마을로 내려왔다가 또 마을길을 조금 통과해서 다시 또 둘레길로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둘레길을 처음 가봐가지고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제 친구 얘기가 땅을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 얘기인가 봤더니만 둘레길 코스에 마을 통과하는 길에는 녹색으로 둘레길 표시가 쭉 돼 있습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그 도로만 쫓아가다 보면 다시 둘레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땅을 봐라. 그렇죠. 땅을 보고 가시면 둘레길 가족들이랑 충분히 재밌게 보내실 수 있으시니까요. 새해 건강 챙기시길 바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은 둘레길 탐험 한번 가족들이랑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산행 얘기가 나와서 저도 1월 1일이죠. 그날 밤에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봤어요. 요즘 엄청 인기 있는 영화잖아요. 어몽길 대장이라고 그러죠. 이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거두절미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 산악인들의 동료애가 정말 대단하구나. 전쟁 영화 보면은 왜 누가 다치거나 다리가 잘리거나 그러면 전우애를 발휘해서 막 같이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더 하더라고요. 심지어 죽은 동료의 시체를 땅으로 내려가겠다며 이들이 1년 만에 다시 모여가지고 시체를 운구를 하는 과정이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인데, 하여튼 이 영화를 보면서 동료애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PD님한테 더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와의 동료애를 생각하셨군요. 아유, 고맙습니다. 히말라야를 얘기하시니까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던 글 하나가 또 생각나네요. 생존 체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체력이요? 체력인데 앞에 생존이 붙어. 히말라야에서도 산행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산을 정복하고 살아서 돌아와야 되는데 삶에도 생존을 하기 위한 체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페이스북 지인이 공유해준 글인데 제가 새해 들어서 좀 건강을 잘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산행도 갔다 오니까 제 페이스북 지인이 작년에 한겨레 신문에서 나왔던 기사 하나를 저한테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 기사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 이소영 씨가 인터뷰한 내용인데, 이소영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이 쪄 뱃살이 있던, 너무 말라서 보기 흉하던, 사실 중요한 거는 몸매와 사이즈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이죠. 그러니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루 2시간씩 헬스클럽에서 애쓰고 운동할 바에는 차라리 잠을 더 자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딱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잠을 더 잔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소영 씨가 덧붙인 얘기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력입니다. 몸매는 나중이죠.
아이 엄마는 아이를 안고 너끈히 장을 볼 수 있는 체력이, 회사원은 졸지 않고 야근할 수 있는 체력이, 학생은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체력이, 그리고 신혼부부는 뜨거운 밤을 보낼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하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강조했던 게 생존 체력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생존 체력 어떻게 하나 좀 봤더니만요, 4가지 동작을 실천을 하면 된대요. 4가지 동작은요, 첫 번째는 푸시업,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팔굽혀펴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플랭크라고 그러더라고요. 엎드려서 팔꿈치를 90도로 세운 뒤 어깨와 배, 허리, 무릎에 힘을 주는 이런 자세를 뜻하고요. 세 번째는 스쿼트, 서 있다가 두 팔을 앞으로 내밀면서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를 뜻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버핏이라고 하는데, 스쿼트과 엎드려 뻗치기 동작을 이어서 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특별히 헬스장을 가지 않아도 집에서 아니면 회사 사무실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동작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저희 경제브리핑과 함께 산행을 하시면 더 좋겠지만, 산행을 못 하시더라도 이런 생존 체력을 길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는 11층을 매일 계단으로 오르고 있죠? 11층 오르면서 저희도 동료애도 키우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방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 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방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핸드폰 요금제가 뚝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요? 3사, 이통 3사의 요금제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정사업본부가 오늘 월 43,890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여기에 음성, 문자, 데이터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요금제를 내놨어요. 오, 되게 좋네요. 43,000원이면 이통 3사의 무제한 요금제가 59,9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6,000원 정도 싼 거죠. 출시 첫날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가지고 전화가 쇄도를 한대요. 이거 어디서 가입하냐, 우정사업본부면은 우체국을 가야 되냐. 근데 기본 데이터가 10GB라고 합니다. 10기가 예. 상당히 많이 주네요. 예, 이 10기가에 플러스 데일리로 2기가가 추가가 됩니다. 오호. 예.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유심비, 가입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월 2만 원 이상 싼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SK텔링크, SKT의 알뜰폰 회사죠? 이 SK텔링크에서는 가입비 16,500원을 오늘부터 없애자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통 3사도 조만간 가입비를 없앨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통 3사는 글쎄요. 없애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알뜰폰 업체는 조만간 다 없어지지 않을까? 가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2주 전쯤에 전해드렸죠? 화웨이의 스마트폰 Y6. 그랬었죠. 예, 거의 공짜 폰이다. 10만 원대인데 보름 만에 벌써 10,000대가 넘게 팔렸다고 해요? 10,000대요? 예. 그런데 이 배경을 보면 그닥 웃음이 나오는 것만은 아니에요. 일단 스마트폰이 갤럭시나 아이폰 시리즈는 거의 100만 원 하잖아.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이 100만 원짜리 폰을 젊은 친구들이 대부분 샀단 말이에요. 왜냐면 젊은이들은 트렌드에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청년 실업이니 인턴이니 이런 이슈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100만 원짜리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길어야 2년 아닙니까? 이 스마트폰은 수명이? 그렇죠. 그럼 2년마다 100만 원을 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Y6와 같은 중국산 저가폰의 인기가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무리 싸게 나온다 해도 성능이 너무 떨어지거나 디자인이 너무 구리면 당연히 안 사겠죠. 그런데 디자인이나 성능마저 일정 수준 이상 올라왔다. 두 가지가 갖춰졌기 때문에 Y6가 인기가 얻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행했던 신조어 중에 하나가 금수저, 흑수저였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수저가 또 대를 물려서 금수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조사한 거를 보니까요. 지구촌 거부들의 대부분은 흑수저 출신이었대요. 우리가 알기로는
돈이 돈을 낳는다. 이건데 해외 경우는 정반대군요. 그렇죠. 오늘 블룸버그가 분석한 자료인데요. 지난해 12월 30일 기준으로 세계 부호 상위 400명을 조사를 해봤나 봐요. 이 400명 중에 금수저 출신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 이걸 따져봤더니만 별로 안 돼. 3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65%는 다 자수성가, 쉽게 얘기하면 흑수저 출신이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믿기가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400명 중에 5명이 우리나라 사람이었대요. 예. 근데 그 5명은 대부분 다 금수저 출신이었다.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예요. 5명 뻔하잖아요. 이씨 부자, 정씨 부자, 그리고 뭐 최태원 이 정도 아니에요? 그렇죠. 다 5명이 거기 들어가 있고 서경배, 아모레 퍼시픽 회장 이렇게 5명인데 대부분 다 금수저 출신들이죠. 예. 일단 해외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이죠. 이분뿐만 아니라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회장 뭐 이런 분들이 다 자수성가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저커버그나 구글의 레리 페이지나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이 사람들 다 자수성가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다른 나라들과 달리 국내에서는 다 금수저들이 계속 금수저를 이어가고 있을까? 한국만의 문화 때문 아닐까요? 어떤 문화요? 벤처 삥 뜯는 문화? 뭔가 좀 싹이 나오려고 하면 외국에서는 그 싹을 더 키워주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그 싹을 없애버리려고 하잖아. 그렇죠. 떡잎부터 없애버려라.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실패의 해외 같은 경우는 되게 관대하잖아. 한 번 실패하고 2번 실패하고 3번 실패한 사람에게 투자를 해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한 번 실패하면 그걸로 끝이죠. 그렇죠. 이 PD님은 쪽방 많이 들어보셨죠?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요. 예, 쪽방 하면 보통은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의 서초구에도 쪽방이 있는데 월세가 무려 100만 원대라고 합니다. 쪽방인데 100만 원이에요? 예, 알고 봤더니 이 쪽방이 그냥 쪽방이 아니라 일종의 고시원이라는 거야. 고시원. 예, 서초구에 왜 이런 데가 있냐면 이쪽에 대입 재수학원이 많이 있대요. 이 서초구에 가면 재수촌이라는 데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 재수촌에서 일종의 사설 기숙사가 성행을 하고 있다는 거야. 사설 기숙사라 함은 학원에 사는 게 아니라 개인이 고시원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19살짜리 학생들을 모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공간이 한 평 조금 넘는다는 거예요. 한 평. 한 평이면 성인 남자가 딱 누우면은 꽉 차는 길이 아니에요? 꽉 차고 모자르죠. 네. 발 못 뻗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여기에 있을 건 다 있어요. 침대, 책상, 책장, 옷장, 그리고 화장실과 샤워실까지 한 평 안에? 다 있대요. 이게 가능한가요? 예. 그리고 화장실이랑 샤워실, 창문 이 세 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프리미엄이랑 일반형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일반형은 90만 원 정도, 프리미엄은 120에서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인근 일반 고시원의 한 달 방세는 40만 원 내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거죠. 이 쪽방 고시원이. 그렇네요. 아니 근데 왜 이런 쪽방 고시원이 생겨나는 걸까요? 지방에서 학생들이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학생들이야 집에서 등 하교를 하면 되는데 지방의 학생들은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나 원룸을 전세를 얻어주자니 얘들이 공부를 안 할 것 같아. 딴짓할 것 같아. 그래서 학부모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학원 바로 인근에 있는 이런 쪽방 고시원에 방을 얻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쪽방 고시원에 들어갔다고 과연 공부를 열심히 할까? 안 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얼마 전에 일본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일본 도쿄가 지난해 말에 낮 기온이 얼마까지 올라갔는 줄 아세요? 20도까지 올라갔대요. 그래서 반팔을 입고 다녔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일본 도쿄 지방은 그렇게 겨울에 춥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덥다고 합니다. 알프스도 거기 원래 스키 타는 데잖아요. 눈이 안 와가지고 잔디 스키를 타고 있대요, 사람들이. 그렇군요. 이게 다 전 세계적인 엘니뇨 현상 때문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 우리나라도
지금 겨울옷이 안 팔려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마트가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겨울 의류 매출을 집계해봤더니만 전년 동기 대비 11.4%나 감소를 했대요. 겨울 의류뿐만 아니라요. 전기 히터, 전기 매트, 이런 난방 가정용품까지 매출이 31.3%나 줄어들었대요. 대목인데 30% 이상이 빠졌다. 저희 사무실 옆에 마리오 아울렛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가끔 가보는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70 아니면 90이 붙어 있어. 70, 90이 저는 맨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그게 할인폭이더라고요. 예. 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꼭 땡기는 음식들이 있잖아. 호빵. 그쵸. 거기다 어묵 이런 것들의 매출도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또 반면에 날씨가 따뜻하니까 야외 활동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나 봐요. 그래서 때 아니게 겨울에 축구나 농구 이 관련 상품 매출이 늘어났대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가 붉은 원숭이의 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이 원숭이 아이템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11번가에 따르면요. 원숭이를 테마로 한 골드바, 금을 소재로 한 카드 이런 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 골드바 24K 이거를 한국금거래소에서 제작한 99.99%의 순도에 고급 케이스로 담아 배송을 해주는 상품인데 부자 되세요? 건승하세요. 이런 덕담을 새길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 골드바가 12월 첫 일주일 대비 최근 일주일에 무려 365%나 매출이 늘었대요. 그리고 아기들 태어나면은 반지도 많이 해주지만 요즘은 미아 방지 목걸이가 인기잖아요. 이 목걸이에다가 엄마 아빠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새겨 놓거든요. 그렇죠. 예, 이 원숭이띠 미아 방지 목걸이도 매출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도대체 이 붉은 원숭이가 사람에게 어떠한 복을 가져다 주길래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붉은 원숭이가 개체수가 원숭이 중에서도 유독 많다고 하네요. 그래요? 그래서 실험 동물로 가장 널리 쓰인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이 됐다는 거죠? 그렇네요. 예, 온갖 약재나 주사 이런 것들이 얘들 덕에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원숭이가 자연 발효된 포도를 먹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서 하기 시작한 게 포도주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인류에게 포도주를 선물한 녀석들도 원숭이란 거죠. 그래서 이 붉은 원숭이에요? 예, 그래서 원숭이가 알고 봤더니 인류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가져다 줬구나. 그래서 골드바도 잘 팔리는 게 아닌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나한테 정말 딱이더라고. 신문이나 TV 뉴스 챙기기 쉽지 않잖아. 그런데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은 내가 듣고 싶을 때 터치만 하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든. 시사용어 해설도 들을 수 있고 신간 리뷰도 들을 수 있고. 글쎄 우리 조카가 이 방송을 듣고 나서 이모 진위 개수가 뭔지 알아? 난 알지? 하고 자랑하더라고. 이런 팟캐스트 정말 오래오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혹시 돈 없다고 그만하면 어쩌지? 이 PD님, 박 PD님 맨날 자비로 방송한다고 하던데 조금이나마 도울 수 없을까? 걱정 마세요. 신개념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시플렉스 대표 김태우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를 고르시기만 하면 일주일마다 기부머니 500원이 적립됩니다. 한 달이면 2,000원이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정기 구독자가 1만 명을 훌쩍 넘었는데 이분들이 모두 참여해 주시면 한 주에 500만 원, 한 달에 무려 2천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PD, 박 PD님 신세 타령하지 않아도 되겠죠? 위시플렉스는 스마트폰 앱은 물론 PC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유기견 살리기, 저소득 가정 아동 돕기 등 다양한 기부 프로젝트가 있으니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섹션 세계 경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대부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올해 세계 경제가 녹록지가 않다.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무슨 이유 때문인가 봤더니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다. 또 미국이 긴축 정책을 필 가능성이 높다. 유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뭐 신흥국에서는 자금이 많이 유출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우려될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올해 경제 나빠지니까, 세계 경제 나빠지니까 그냥 실망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세계 경제 불안 요소를 미리 알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대비해 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올해 경제 어떤 부분이 불안한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중국 경제잖아요.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고 세계 경제에 그야말로 핵폭탄 같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저희가 지난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경제가 변신을 하고 있죠. 변신이요. 그렇죠. 대변신을 하고 있는데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이 이젠 더 이상 공장하기 싫다. 세계의 소비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맞짱을 한번 떠보겠다. 이미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강국으로 떠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그 이상까지도 노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을 누르겠다. 그렇죠. 미국과 넘버원 경쟁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뒷배경도 깔려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지난해 10월 말에 공산당 전체 회의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이렇게 내비쳤어요. 연간 GDP가 10조 달러가 넘는 나라 중에 6% 이상 성장하는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사실이죠. 네, 사실이잖아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들의 경제는 굳건하다. 이거를 내비친 거고요.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내건 목표가요. 2020년까지 GDP를 2010년에 2배로 키우겠다. 또 1인당 국민소득을 같은 기간 동안 2배로 늘리겠다. 이렇게 늘려서 뭘 할 거냐?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미국의 버금가는 전 세계의 소비 시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게 이루어지진 않으니까 한계 기업을 퇴출하고 대형 국유기업 같은 것들을 개혁하겠다는 구조조정도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그렇게 중국 경제가 녹록치가 않죠. 지난해 여름 부근부터 중국 경제가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잖아요. 실제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요. 25년 만에 가장 낮은 6.5% 내외에 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중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부채 때문에 좀 문제예요. 특히 여기는 기업 부채 때문에. 이 기업 부채가 자칫하다가는 중국 경제에 내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기업 부채가요. GDP 대비 어느 정도 되냐면 최대 한 150%가 된대요. 이거는 5년 전에 비교해서 40%포인트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해요. 이렇게 기업의 부채가 늘어나니까 중국 기업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칫하다가는 내 돈 못 받을 수도 있겠네? 이런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대규모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긍정적으로 보는 요소가 뭐냐면 중국의 소비. 12억 인구가 아직도 배가 고프다. 우린 더 살 게 남아있다. 이런 왕성한 소비 욕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해 11월 말에 광군제라고 중국에서 쇼핑 축제가 일어났는데 하루 만에 매출이 얼마가 벌어졌는지 아세요? 10조가 넘었던 것 같은데요. 10조가 넘었어요, 진짜. 16조가 팔려나갔다.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이면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도 한참 지난 때잖아. 우리나라는 메르스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다 지갑을 닫아서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행사를 해도 별로 팔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중국은 달랐다는 거야.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경제가 흔들리는 건 전혀 상관없다. 우리는 아직도 더 사겠다. 16조를 썼어. 이런 왕성한 소비가 중국 경제를 다시 활력을 불러넣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중국 국민들의 소비력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게 앞으로 중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악재가 많다 하더라도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14억, 15억에 이르는 거대한 내수 시장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올 한 해 또 가장 관심을 끌 만한 경제 요소가 유가잖아요.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해도 하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미 이 저유가 파고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 같은 산유국이 지금 경제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런데 새해 들어서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새해 첫날 사우디아라비아가 시아파 성직자들을 채용을 해버렸어. 이거 왜 그랬을까? 일각에서는 종파 간의 갈등으로만 분석을 하더라고요.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종파 간의 갈등 때문에 시아파 성직자들을 사우디가 채용을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그 이면에는 이런 꼼수도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사우디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가 하락 때문에 재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외교적,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까지 시아파 성직자들을 채용한 것은 어떻게든 중동 지역의 갈등을 부추기면 유가는 어떻게 되겠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요. 3.5%가 올라버려. 하루 만에. 이렇게 유가가 한순간에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것보다 더 큰 게 아직까지도 석유 수출국 기구와 미국 셀 오일 업계가 공급 경쟁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미국과 이란이 석유 시장에 곧 복귀하죠. 거기다가 러시아라는 변수가 있어요. 러시아가 역대급으로 석유 생산을 늘리고 있어요. 중국이 경제 위기 속에서 허덕이게 되면 결국은 원유 수출에 중국도 가담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과잉은 쉽게 해소되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골드만삭스는 올해 유가가 배럴당 $2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고 해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우디와 이란 사태와 같은 국지적인 긴장을 통해서 유가를 끌어올리려는 시도는 올해 한 해 동안 곳곳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좀 세력이 많이 약화됐다고 하지만 이슬람 국가 있잖아. IS. 네. IS가 석유 생산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유가가 한순간에 배럴당 $100까지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의 향방을 보려면 중동 지역의 긴장 상태를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동 지역도 그렇지만 저희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쉐일이라든지 중국은 쉐일 매장량이 더 많죠? 미국보다? 그렇죠. 그리고 전기차의 보급 이러한 팩터들도 분명히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관심을 끄는 경제 이슈가요. 미국 금리 인상이잖아요. 올 한 해 세계 경제가요.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몸살을 계속 앓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난해 12월에 미국이 9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를 인상을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드렸죠. 장기적으로는 2017년까지 3%포인트까지는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도대체 올해 어느 정도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일단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고용과 수출 비롯해서 미국 경제가 완전하게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미국이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언론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려는 속셈도 숨어 있다. 이 지적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지적을 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린 만큼 경제가 튼튼하지가 않다. 아직은 올릴 때가 아닌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너무 서둘러서 금리를 인상을 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로 인한 부작용도 속출할 수 있다. 그런 거겠나요? 그렇죠. 실제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니까 뭔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은 그동안에 세계 공장이라는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잖아요. 수출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다시 되찾겠다. 이런 목표였는데 금리 인상을 시사하자마자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미국 수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미국의 목표랑은 좀 달리 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이 벌어지잖아요. 미국 대선이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 힐러리 클린턴이나 버니 샌더슨 상원의원 같은 민주당 대표가 당선이 된다면 현재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라는 공화당 진영에서 대권을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반대겠죠. 금리를 안 올릴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오히려 박 PD가 얘기한 거랑 정반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뭔 얘기냐면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환율 조작 의혹을 엄청나게 제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 쟤네들이랑 상대 못할 국가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지적을 했잖아요. 미국이 금리 인상한 것은 자국 내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섰기 때문이라는 그런 요인보다는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려는 숨은 의도가 더 크다. 도널드 트럼프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건 상관없고 적대적인 중국 쟤네 죽여야 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금리를 점진적이 아닌 급진적으로 확 올려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중국 내에 투자되어 있던 모든 자금을 다 회수해 갈 수 있을 만큼 세계 경제를 뒤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마인드를 감안을 하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막가파니까. 내년에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느냐 이것도 유심히 올 한해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뭐 사족이긴 한데 힐러리가 당선이 되면은 UFO에 대한 존재를 까발린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얘기는 뭡니까? 힐러리는 UFO의 진실을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UFO가 그동안은 그냥 거짓말이다, 뭐 사기다 이렇게 우리가 치부를 해왔잖아요. 근데 굳이 이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되면 UFO의 진실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뭔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누굴 밀어야 돼? 우리 힐러리를 밀어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힐러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UFO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올 한해 또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 만한 이슈 중에 하나가요. 브라질 등 신흥국 경제가 상당히 흔들 것이다. 이것도 있어요. 뭔 얘기냐면 그동안의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신흥국들이 이중고에 빠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유가에서도 잠시 얘기 드렸던 러시아를 비롯해서 베네수엘라, 브라질 이렇게 원자재 수출 비중이 높은 신흥국들이요. 지난해부터 막 흔들기 시작을 했죠. 거기다가 미국 금리 인상으로 달러가 강세를 띠면서 환율이 폭등하기 시작을 했잖아. 이러면서 이들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요. 지난해에는 3.9%밖에 안 됐대요. 이거는 2010년에 절반밖에 안 되는 수치라고 해요. 근데 올해는 이것보다도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신흥국들에 투자되어 있던 외국인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제기가 되고 있어요. 외환위기와 비슷한 상황이 올 한해 세계 경제를 뒤덮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외환위기 때만 해도 지금에 비해서는 네트워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촘촘함의 정도가 지금과 비교했을 때는 좀 성글었다고 해야 되나요? 하지만 만약에 올해 브라질이나 이런 신흥국에서 외환위기가 터진다. 이거 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클 것 같은데요. 엄청나겠죠. 또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유럽이에요. 유럽이 과연 통합 유럽 형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느냐. 올 한해 이게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지난해 그리스 경제 위기가 오면서 그렉시트란 말이 상당히 유행했었죠. 네. 그리스가 유로존으로부터 이탈하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데 이 그렉시트 위기는 가까스로 벗어났어요. 그런데 올해는 블랙시트가 상당히 유럽 통합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뭔 얘기냐면 블랙시트는 영국이 EU로부터 이탈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올해 6월에서 7월쯤에는 영국에서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치러진다고 해요. 얘네는 국민투표 참 자주 하네. 작년에도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냐 마냐 이걸로 투표했었잖아요. 그렇죠. 스코틀랜드가 영연방에서 탈퇴하느냐 그거 가지고 국민투표가 치러졌는데 그것은 가까스로 또 무마가 됐는데 이제는 영국 자체가 EU에서 탈퇴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국민투표가 치러지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아직 그 감을 잡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혹시나 블랙시트가 실제로 이뤄진다 하면
영국은 유럽, EU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잖아. 그렇죠. 그러면 EU가 진짜 아작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거기다가 유럽은 또 하나의 위기가 더 있어요. 뭐냐면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났던 테러와 유사한 유형의 테러가 올 한 해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테러 위협에서 어떻게 EU가 생존해 나갈 것인지 올 한 해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연초에 또 보니까 그리스 난민인 것 같아요. 에게해에서 2살짜리 어린이가 또 숨졌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런 일들이 올 한 해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올해 세계 경제를 저희가 예측을 해봤는데 실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도 있다. 유력한 시나리오다. 하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글로벌 경제라는 게 저희 애청자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때 세계 경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추이를 유심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림은 끝났다. 거대한 세상,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다. 모바일 RPG의 새 역사. 이데아. 오늘 제가 외신을 보다 보니까요. 참 재미난 걸 발견을 했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가요. 서평 블로거가 됐대요. 서평이요? 예. 갑자기 왜 서평 블로거가 됐나 이걸 살펴봤더니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게이츠가 자신의 블로그인 게이츠 노트에 2010년부터 스스로 읽었던 200여 권의 책들에 대한 서평을 올렸다고 합니다. 따져보니까 게이츠가 1년에 보통 50권 안팎의 책을 읽었다는 게 되잖아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게이츠는 바쁠 때는 일주일에 한두 권의 책을 읽지만 휴가 때에는 4권에서 5권의 책을 읽는다고 해요. 또 게이츠의 독서 습관을 보니까 참 재미난 게 있네요. 전자책이 아닌 종이책 읽기를 고집한다고 합니다. 의외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마존에서 파는 킨들 잘 팔리는 게 배 아파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거기다가 책을 읽은 후에는 그 책에 대한 감상을 책 가장자리에 적고요. 또 그 책에 대한 느낌이나 추천을 지인들에게 이메일로 보낸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던 메모를 지인들과만 나누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중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번에 블로그에 그 내용을 한꺼번에 다 올렸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빌 게이츠는 평을 안 써도 워낙 유명하니까 이 블로그를 찾는 사람이 많을 텐데 하물며 거기에 서평을 쓰면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 빌 게이츠가 게이츠 노트에 올렸던 책들은 갑자기 다 베스트셀러 명단에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느낀 거는 빌 게이츠 같이 시분을 쪼개서 초를 쪼개서 쓰는 사람도 1년에 50권의 책을 읽는데 과연 저는 작년에 몇 권의 책을 읽었나 좀 따져봤더니만 빌 게이츠보다는 좀 적게 읽었더라고. 조금. 오, 저도 많이 읽으셨네요. 한 30권을 읽은 것 같던데 저는 다행히 빌 게이츠보다는 조금 많이 본 것 같아요. 많이 본 것 같아요. 아무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들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도 빌 게이츠처럼 책도 많이 읽으시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몸과 마음을 둘 다 건강하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팟캐스트의 저작권은 뉴스백에 있습니다.